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따로 소개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뭐 개표 방송 늦게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네, 뭐 강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의 권호장 교수고 환경보건과 환경역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전 퀴즈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강의할 내용들을 이제 사전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내봤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는 환경보건 또는 환경의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좀 이렇게 원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 흔히 좀 아버지라 이렇게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 관련 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제1호 환경성 질환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성 질환이 이건 그 괄호 넣기네요. 환경성 질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환경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특히 누가 피해를 줬는지를 잘 모르거나 피해 가해자죠. 그러니까 원인자,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보건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환경 유해인자와 이제 뭐 보통 사람이 되겠죠.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뭔가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뭐냐? 혹시 뭐 요 지금 사전 퀴즈에 대해서 대략 다 이렇게 뭐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사실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답을 얻으실 수 이제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구체적인 절차는 순서는 이제 환경보건의 개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보건이 작동하는 그런 거버넌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이루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뭐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환경오염 피해를 조사했던 그런 이제 사례로 이제 익산에 있는 장전마을 조사 사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은 뭐 나 말고 나 외에는 전부 다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물리적 환경도 있고, 뭐 화학적 환경도 있고, 뭐 생물학적, 뭐 심지어 사회적, 문화적 다 이제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들이 사람과 나와 상호작용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죠. 이제 우리 환경보건이라 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중보건 사전에 보면 라스트라는 분이 이제 편집한 사전에 보면 환경보건을 다양한 어떤 환경 인자들, 뭐 피지컬한 거, 케미컬한 거, 바이올로지컬한 거, 소셜한, 비헤이비어럴한 그런 다양한 인자들이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공중보건의 한 분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보건을 가장 좀 처음에 이렇게 좀 실행한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한 그런 원조는 누구일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들 수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흔히
의학의 아버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학의 그 아버지일 뿐더러 이제 환경의학에서도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히포크라테스는 뭐 생각보다 이렇게 관련 그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히포크라테스가 실제 했느냐 막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뭐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그 지금 사실 뭐 그 전기 같은 게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연대도 뚜렷하지는 않은데 대략 BC 460년에서 한 370년 요 사이에 그 존재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때가 바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은 주로 이제 플라톤의 어떤 저술들에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코스 섬 출신이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지도에 보면 그 터키 인근에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코스 섬인데 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잖아요. 그 에게해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로부터 그 그리스 그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그 반도뿐 아니라 그 터키의 동부 해안, 그다음에 많은 섬들을 이제 우리가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해서 그게 다 이제 그리스의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이제 그 그리스의 이제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코스 섬에 가면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 동상도 이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히포크라테스 문제, 히포크라테스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포크라테스 이름으로 저술된 그런 이제 저술들이 60편이 넘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이질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그냥 서양 의학에 대한 거, 막 한의학에 대한 거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같은 사람이 저술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 진짜 히포크라테스 또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직접 제자, 그 학파가 저술한 건 뭐냐?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판단 근거가 그 플라톤이 지금 이제 파이드로스라는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의 이제 대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그 전체의 본성 없이 영혼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파이드로스가 그 히포크라테스를 믿어야 한다면 이러한 방법 없이는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전체의 개념이 뭐냐? 이거는 이제 뭐 사람 전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둘러싼 환경 전체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치는 않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인간의 환경 전체에 대한 파악을 해야지 어떤 그 신체 질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 그 히포크라테스의 저작으로 알려진 여러 이제 저술 중에 그 On Airs, Waters and Places라는 이 책은 이제 진짜 히포크라테스가 저술할 걸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물론 나중에 출판된 거지만은 이 저자의 보면 좀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을 보니까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24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의학을 정확히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계절 고려하고 뭐 바람 고려하고 물의 특성, 뭐 토양의 특성, 그 지역 도시의 특성, 그다음에 도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음주, 과식하지 않는지, 운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니까 이런 언어로 되어 있지만 만일 오늘날의 언어 같으면 뭐 의학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뭐 미세먼지나 뭐 중금속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기술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환경보건, 환경의학은 그 기원을 이제 히포크라테스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환경 유해 요인들은
근데 우리가 크게 이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하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요인들, 케미칼한 거, 뭐 바이올로지컬한 거, 생물학적인 거, 피지컬한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요인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어떤 미디어, 매체.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대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 미세먼지라든지 뭐 거기 같이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케미칼한 에이전트들이 이제 대기를 통해 들어오는 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봄철에 꽃가루 날리고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에이전트가 대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식품이나 식수라는 매체를 통해서 뭐 케미칼한 거, 바이올로지컬한 거, 이제 피지컬한 것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피지컬한 에이전트들은 주로 이제 에너지로 전달되는 유해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음이나 전자파 같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환경이 있고 뭐 사업장 같이 특수한 어떤 환경들이 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유해 요인의 양상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 유해 요인 그리고 아까 그, 그 공중보건학 사전에서는 뭐 이제 나 외에 일체의 어떤 외부 요인이 이제 환경 보건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각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특정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환경보건법에서 이제 환경보건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해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어떤 환경오염, 그 다음에 그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어떤 법률에 따른 어떤 유해 요인. 이 두 가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환경보건이고, 이 중에 산업보건에 대한 건 적용하지 않고 감염병도 제외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상 그 산업보건에 대한 거는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은 이제 뭐 질병청이나 복지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의의 어떤 환경 요인 중에 특히 이제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 유해 요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경보건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유해 인자냐 보면은 여기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오염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뭐 토양오염, 해양오염, 뭐 소음, 진동, 악취 뭐 이런 것들을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은 또 따로 이렇게 법률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케미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뭐 금지물질 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것들이 우리나라 환경보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환경성 질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환경성 질환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보건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고 있냐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질환 중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정한 질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성 질환은 우리가 이제 그 질병 코드, 뭐 ICD-10 코드상의 어떤 질환이 그 있다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이제 특정 집단에서 그 유해요인과의 관련성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질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환경성 질환의 리스트를 보면 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그러니까 수질 오염이라는 유해 요인과 연관된 질환. 뭐 그 질환은 이제 뭐 이제 물론 설사 이런 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죠. 감염병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로 인해서 뭐 이제 뭐 신장 손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그 환경성 질환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 그리고 이제 뭐 공기 오염으로 인한 뭐 알레르기 질환. 그러니까 보통의 알레르기 질환이라면 환경성 질환이 아니겠지만은 이제 특정 인구 집단에서 뭐 어떤 이제 뭐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뭐 확인됐다든지 그러면은 그 알레르기 질환은 환경성 질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가습기 살균제. 그렇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의 리스트는 계속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경성 질환을 환경 유해균과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이 뭐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WHO 같은 경우에는 버든 오브 디지즈, 질병 부담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여기서 대상이 된 환경 요인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모디파이어블한 거, 뭔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게 뭐 화학적이 됐던 뭐 생물학적이 됐던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일체 위험 요인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개선하는 거죠. 질병 부담은 이제 그 장애 보정 생존 연수 줄여서 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뭐 이렇게 첫 시간에 뭐 전체 사망 중에 뭐 4분의 1이 뭐 환경 관련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개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 공기 오염 뭐 저기 자외선 뭐 직업뿐 아니라 직업적 요인도 포함이 되고요. 뭐 기후 변화나 뭐 심지어 손 씻기 같은 뭐 이런 질환도 이런 손 씻기를 안 해서 생기는 그런 감염 질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환경성 질병 부담의 관점 요소 보면 설사나 하기도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깨끗한 물을 식수를 못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런 질환들이 다 이제 환경성 질병 부담으로 되는 거죠. 달리라는 그런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이나 어떤 유해 인자가 얼마나 많은 질병 부담을 초래하느냐를 볼 때 가장 일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사망률 같은 거예요. 그죠? 사망자를 많이 생기게 하면 질병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질환이나 모든 유해 인자 사망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모든 병이 꼭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망에 따른 조기 사망에 따른 그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존 연수뿐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상실되는 건강 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그래프를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80세까지 기대 여명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70세에 암에 걸려서 75세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달리는 그 5년 먼저 죽었으니까 5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암과 투병했던 5년을 일정한 가중치를 줘서 그게 이제 그 장애에 따른 그런 이제 손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서 투병하는 거는 0.5만큼의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달리는 일찍 죽은 5년 플러스 질병에 걸려서 0.5의 가중치를 갖고 살았던 2.5년 합쳐서 7.5년이라는 이제 질병 부담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성 질환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이제 질병 부담의 차이를 이렇게 좀 보면 결국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환경 질병 부담은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나 직업적 요인을 다 포함해서 개선 가능한 환경 요인을 다 다루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요유의 요인과 그다음에 화학물질 그중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관련성이 인정된 그런 질병.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보건, 환경성 질환 할 때 이거는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런 그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정의하고 관리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보건법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 환경보건법은 우리나라 어떤 환경보건의 가장 이제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 네 가지 기본 이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게 아까 퀴즈에 나왔던 거죠. 그 유해 요인과 수용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전주의의 원칙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경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의 그 취지는 뭐냐면 그
유해성이 확인된 다음에 조치를 하면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조치한 대표적인 예가 뭐 성면, 납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유해성이 있다라는 좀 뭔가 이렇게 그 과학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도 관련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나 민간 계층을 우선 배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환경보건의 중요한 특징은 환경보건이 출연하게 된 또 계기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매체별로 관리를 했어요. 대기, 뭐 토양, 수질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그런 매체를 관리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취지는 사람을 보고 꼭 여기서 이제 수용체라 하면 이제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수용체의 관점에서 이제 통합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제공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이런 것들이 환경보건법에 있는 중요한 기본 이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이렇게 환경보건의 중요한 원칙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오염자 책임 원칙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죠? 오염시킨 사람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무과실 책임 원칙은 여기 혹시 그뭐그 직업환경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래서 내가 과실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내면 보장을 하지만은 내가 뭐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를 준수해서 달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쳤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건 맞지만 나의 과실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인데 이 직업환경의학이나 그다음에 이런 환경의학 쪽에서는 과실이 있던 없던 너 때문에 생긴 어떤 그 오염으로 누가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가 이제 무과실 책임 원칙 영어로는 no fault system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실 여부 따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이 생기는 거죠. 산재보험이라든지 조금 이따 말씀드린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을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는 따지지 말고 보험에서 커버를 하자 이런 게 이제 직업환경의학이나 환경의학 중에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 사전주의 원칙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환경정의의 원칙도 이제 아까 환경보건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 권리. 그다음에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의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유엔에서 SDG라고 하는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제 이게 우리가 뭔가 그 우리의 이제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미래 세대가 먹을 거를 갖다가 다 손상시키면 안 된다. 이게 또 굉장히 또그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전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환경보건 쪽에서도 이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환경보건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환경 정책을 하는 거는 정부인데 환경부인데 실제로 환경보건 분야는 이제 정부뿐 아니라 행정부, 환경부뿐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기관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또는 이제 민간 기관들, 뭐 대학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다양한 어떤 주체자로서 이제 환경보건 분야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먼저 정부 측에서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 지금 가장 좌측에 있는 거는 다양한 이제 뭐 유해 요인들이죠. 그런 유해 요인들이 이제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뭐 대기가 됐든 물이 됐든 토양이 됐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체 뭐 사람이 됐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제 매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거죠. 환경부에는 대기국이나 뭐 수질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나온 다음부터 그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관여하는 게 환경보건이죠. 환경보건 정책이 되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질환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각 의료 정책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상자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조사 중에 석탄 화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 그 학교에 토양이 이제 오염돼서 학생들한테 이제 중금속 노출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우려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주관 부서가 환경부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돈을 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질환자들 치료하면 또 당연히 복지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환경이 아니라 사업장 환경, 작업장 환경이라면 그건 또 주관 부서가 노동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각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보건을 다 합쳐서 우리나라도 보건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우리나라 그 환경보건의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보건을 이제 그 관장하는 주요 법률들을 보면은 환경 쪽에 가장 중요한 법률, 그러니까 환경 쪽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환경정책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부가 관리해야 되는 환경오염물질들이 여기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있는 것들이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피해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피해 구제, 뭔가 피해가 생길 때 그걸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44조는 아까 봤던 무과실 책임 얘기 있죠, 그죠?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원인자가 피해 배상 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이런 기본 원칙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규명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환경보건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그 기본 이념 말씀드렸고 또 환경보건법을 통해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일들이 뭐냐면 환경부에서 이제 5년마다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해성 평가, 건강 피해 예방 관리, 역학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말씀드릴 뭐 여러 가지 위원회나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성 질환이 생겼을 때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정작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또 구제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이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제일 밑에 있는 성면과 그 다음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유해 요인을 특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해 요인을 특정하고 있는 이제 다 특별법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두 가지 외에 살균제나 성면 말고 일반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그 구제 또는 배상하는 법률이 우리가 흔히 줄여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 체계가 가장 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다음 환경보건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루는 환경보건법, 뭔가 피해가 생겼을 때 다루는 세 가지의 어떤 구제 관련 법률이 있다.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잠깐 더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 취지는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건데 여기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눠져요. 오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하고 오염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피해 구제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퀴즈에 있었죠, 그죠? 오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어떤 제도를 운영하냐.
피해 구제 제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려면 조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역학조사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법률에는 역학조사와 건강 영양 조사를 사실은 막 함께 그냥 쓰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 트랙이 두 가지. 하나는 환경부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어린이나 노인 같이 환경 유해인자의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는 거죠.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폐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려가 큰데 여기도 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산단이나 산업단지나 폐광에 대한 조사는 뭐 10년 이상, 뭐 길게는 한 20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환경부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조사도 있고, 또 반대로 주민들이 아, 내가 이러이러한 그 오염시설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조사해 다오.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하는 경우에 청원에 따른 조사.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트랙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피해를 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원인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 환경 책임 보험이 되고, 그다음 원인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구제급여를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줄에 보면 이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의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과실 책임,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추정이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려면 어쨌든 뭐 과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오염자가 배출한 물질과 질환 간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인과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막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사법적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뭐 그건 당연하죠. 그래야지 이제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의 높은 인과관계를 증명해라 이렇게 되면 환경 쪽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뭐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이제 인정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환경피해구제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그런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보험과 구제제도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험은 보험은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입 대상은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뭐 대기, 수질, 뭐 토양 관련 시설 중에 뭔가 규모가 크고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업체가 한 15,000개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5,000개의 업체는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책임보험을, 그리고 실제로 한 99%가 이제 가입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컬럼에 이제 그 책임보험으로 인해 책임보험으로 이제 피해를 커버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정 한도까지만 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그걸 넘으면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더 넘으면 이제 국가가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해야겠지, 그죠? 자기라 하면 이제 사업주가,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 대상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칼럼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몰라.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폐광 같은 게 폐광. 폐광은 뭐 예를 들어서 70년대까지 운영하다가 지금은 뭐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 폐광의 소유주나 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자는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 너무 영세해가지고 도저히 뭐 그 뭘 피해를 배상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해. 그러면은 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천인데 서천이 이제 그 이제 장항제련소라고 그 장항제련소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제련소인데 일제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운영을 했던 제련소고 뭐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시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그 금속을 재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금속들을 이제 인근에 오염시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항제련소가 없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주민들을 구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포는 그 김포 중에 이제 거물대리, 초원지리 요 지역이 문제인데 여기는 그냥 그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그냥 공장 반, 뭐 주택 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발생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오염 관련된 질환인데 아까 서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금속과 관련된 질환들이 이제 구제 대상이라고 한다면 김포는 물론 이제 주물 공장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제 워낙 다양한 이제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한 질환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그 피해 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구 이제 안심 연료단지. 근데 여기 안심이라는 말이 이제 안심하자 할 때 안심은 아니고 이제 그 지역 이름이에요. 안심이라는 지역 안심 뭐 읍인지 뭐 린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료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주로 연탄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탄 공장에서 나온 분진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폐질환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피해 구제 그 숫자를 잠깐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서천이 많죠. 그래서 원래는 이 피해 구제 제도가 이렇게 그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의료비만 보전을 해줬어요.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비 중에 왜 우리 건강보험 커버가 되니까 자기가 내는 돈이 굉장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전을 해줬었는데 그 제도가 이제 발전하면서 요양수당을 같이 이제 그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의료비만 줄 때는 한 사람이 끼케야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몇십만 원 정도였는데 요양수당을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막 몇천만 원을 받기도 하니까 이 장안 지역, 이 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신청한 사람이 거의 9천 명에 가깝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게 지금 이제 환경부의 큰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피해구제 제도는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속도를 빨리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있는데 먼저 뭐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환경보건센터가 있고 시민단체 뭐 민간 기관들이 있는 거죠. 이제 환경보건 관련된 가장 상위 법정위원회는 이제 환경보건위원회와 그다음에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가 이제 그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 소속 기관 중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런 환경 관련된 연구를 다 수행하는 그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꼭 뭐 환경보건뿐 아니라 그 환경부의 뭐 대기나 기후변화 뭐 포함해서 그 다양한 그런 이제 그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산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치된 지 꽤 됐는데 이 환경보건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보건법이 제정된 게 2008년도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환경보건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뭐 건강 피해를 포함한 일체의 어떤 그런 분쟁이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졌는데 이거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법률로 가면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니까 좀 신속하게 중재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든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걸 보면 실제로 분쟁 조정한 걸 보면 뭐 악취, 소음, 진동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환경부의 방침이 그 피해 구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 피해 구제 업무 구제의 어떤 좀 센터로 작용을 기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공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성면 라돈 관리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여기서 하는 중요한 거는 일단 환경보건 R&D를 여기서 다 관장해요. 그러니까 환경보건 이제 R&D 사업이 뭐 몇백억 수준으로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과제 뭐 저기 심사하고 연구비 지원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가습기 피해 구제.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장항, 서천 뭐 이런 데의 피해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술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환경보건센터 이거는 이제 그, 그 이제 환경부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부가 민간 기관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역별로 보면 각 지역의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권역형 센터가 11개가 있고 환경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재 육성형 하는 센터가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부의 인재 육성형 환경보건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재로 육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의 여러 주체들이 어떤 그 환경 오염의 예방 관리로부터 피해 발생을 인지하고 문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구제하는 이런 다양한 요 프로세스에 다양하게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문제 확인까지를 관장하는 법률이 환경보건법, 그다음에 피해 구제, 문제 해결하는 법률이 이제 피해 구제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지금 이제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 그 이제 환경 역학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번역형 환경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1년에 6억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환경부가 3억,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3억 이런 식으로 같이 펀딩을 해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 오염 사건 역학조사 보면 사실 우리 그 환경 보건의 역사는 다시 얘기하면 경제 개발의 역사하고 동일해요. 옛날에 아무 산업이 없을 때는 환경 오염도 뭐 별로 없었겠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오염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 학회에서 공인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 환경 역사에서 3대 오염 사건 들으려면 이제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온산 공단 사건, 우리 흔히 온산병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90년대에 이제 낙동강 전체가 오염됐던 이제 낙동강 폐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요 2007년도에 서해안을 다 오염시켰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오염의 규모로 본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아까 퀴즈에서 가장 첫 번째 환경성 질환자 공식적인 이제 물어봤었죠. 요 바킬레시 사건이 그 상봉동에 있는 이제 연탄 공장의 인근에 사시는 분이 그 진폐증이 걸렸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진폐증은 일반 환경에서 생기지 잘 않죠. 주로 이제 그 광부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공장에서 나온 그 분진 때문에 진폐증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뭐 환경오염 관련된 뭐 법률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한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환경
질환자 또는 이제 공해병 환자가 되겠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이제 그 아주 많은 이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그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그 GDP는 계속 성장했죠. 90년대 IMF 뭐나 2008년도 경제 위기를 빼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도 계속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오른쪽에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 단지 현황 지도예요. 공장이 아니라. 뭐 강원도나 제주도 빼고는 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경제 개발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그만큼 환경 오염 피해도 이제 같이 커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더 빨리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그 역학조사 이제 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역학조사는 어떤 뭐 집단 발병 때문에 이제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 저기 약간 허베이 스피리토 사건처럼 대규모 노출 때문에 이제 제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그 환경부가 계획해서 하기도 하고 청원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존의 역학조사가 있는데 그 역학조사는 대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냐면 조사 대상 배출원부터 어떤 매체를 오염시켰고 어떤 경로로 사람한테 들어와서 얼마만큼 노출되고 어떤 건강 영향을 익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비료 공장이 주로 문제가 됐었고 여기서는 문제 제기가 어떻게 됐냐면 주민들이 암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막 호소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청원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시행이 돼서 일단은 이제 오염원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오염원이 이제 그 비료, 그러니까 담배 찌꺼기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든 공장이었는데 이제 정작 역학조사 당시에는 이제 폐업되어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오염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원이 실제로 오염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담배 찌꺼기, 연초박을 이렇게 막 튀기 때문에 튀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그냥 바로 배출되다 보니까 담배에 있는 그 TSNA가 이제 터바코 스페시픽 나이트로자민이라 해서 담배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니코틴 계열 물질들이고 그다음에 pH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를 사용하니까 또 굴뚝을 통해서도 pH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장에 이제 그런 그 오염 물질이 있는지 pH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1차적인 조사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근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이 당시에는 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대기해서 잴 수는 없고 그 인근에 있는 소나무 잎을 통해서 이제 소나무 잎이 어떤 거는 1년생 잎도 있고 2년생 잎도 있는데 2년생 잎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가동하던 시절에 자란 거기 때문에 실제로 2년생 잎에서 그 pH 농도가 더 높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장 배출 때문에 pH가 더 많이 나왔겠다 이런 좀 간접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봤더니 이제 그렇게 그 더 높게 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TSNA 이거는 이제 그 담배 잎의 좀 특이적인 그런 오염 물질인데 실제로 이제 그 마을에서 여러 개 지점에서 TSNA 검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통해서 악취가 마을에 퍼졌다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암 역학 조사는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그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이런 조사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암이 많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많은지, 실제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 조사 당시에 23명의 암 환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표준화 발생비를 구해서 그, 그 표준 인구보다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면 마치 그 지역 주민들을 코호트처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위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장이 문제라고 한다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암이 높을 개연성이 있겠죠. 그 실제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표준화 발생비가 이제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코호트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암 잠복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역시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비료 공장 근로자에서도 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연초박을 사용했고, 거기서 이제 담배 특이 나이트로자민이나 pH가 많이 나왔고 암이 많고,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제 피해 구제 제도나 뭐 그다음에 이제 보험은 잘 안 됐겠죠. 왜냐하면 이게 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당시는 이제 피해 구제 제도로 인한 보상이 미미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송을 했냐면 그 지방자치단체 익산시나 전북도가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검사해 봤더니 또 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소송을 해서 그 또 승소, 그러니까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전마을은 좀 다른 경로로 이제 그 피해 보상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좀 막 굉장히 서둘러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환경 오염 문제는 사실 경제 개발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제너러스하게 좀 이제 그 치유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거는 이제 기영도 시인의 시인데, 우리 보통 공장 굴뚝 이런 거는 시의 소재가 안 되는데 이분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시의 소재를 또 멋진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피해를 좀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거랑 좀 이제 느낌 비슷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이 사전 퀴즈는 이제 강의 중에 다 이제 답을 드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뭐 강의 들으면서 뭐 질문이나 또는 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말씀하시죠.